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이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오늘도 강성구 회장님 모시고 한 주간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그 가상자산이 드디어 이제 저희 입법화돼서 굉장히 이제 그게 핫한데 오늘은 또 그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큰 간략적으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테라 루나 대폭락, 11월 달에 FTX 파산, 그리고 위믹스 상패 뿐만 아니라 최근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또 최근에는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 등 진짜 코인 시장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뭘까요? 관련된 법이 없다 보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자면 법이 없다 보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인 경우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학습을 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그 처벌이 없구나 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그 사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드디어 지난 그 6월 30일 그 국회에서 비록 반쪽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1년 후인 내년 7월경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테라루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전거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서 사업자는 규제를 하고 반면에 투자자와 이용자는 보호를 하고 있는 한국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법이 지난 6월 30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그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투자자들인 경우도 어떤 부분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엔 2017년부터 저희가 가상자산 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조금 주요 내용들 핵심적으로 좀 짚어주십시오. 예. 화면에 좀 올려주시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가상자산 분야에 정부가 최초로 제도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2017년 2월 달이더라고요. 이것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데, 그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상화폐도 또한 그 신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하기도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번 기회에 있을 때마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해서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또다시 신산업적 접근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일체 그 법령 제도화를 손을 안 댔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그 3구 대선 과정에서 양당 모두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법제화를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그 5월 2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그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에 보면은 이용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 자산법을 제도화시키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작년도 10월 달에 보면은 작년도 9월 달이죠. 9월 달에 보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작년도 정기국회에 필수 입법 대상 법안으로 가상자산 법안을 발표를 했고, 그런 추세에 따라서 작년도 10월 달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 차원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를 해서 지난 5월 11일 날 정무위원회에 통과를 했고, 이어서 지난 그 6월 29일 날 법사위, 그리고 6월 30일 날 국회 통과를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도 한국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1단계법이 된다는데 1단계 그러니까 2단계를 가기 전에 이제 그 교량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단계 법에서 좀 부족하지만 1단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떤 주된 내용인지 또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1단계 법안인 경우에는 그 좀 화면 좀 올려주시죠. 예, 올려주시죠. 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5개 장의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좀 다른 법안과 다르게 참 유달리 그 부대 의견을 8개 항으로 규정을 했는데 2단계 법안 입법 대상을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상자산의 개념이라든지 특히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것인 경우는 외국에서 소위 말하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재단일지라도 국내에서 거래를 할 경우 이것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국외행위 적용 규정이라든지 그래 등 해서 제1장 총칙 3개 조항,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는 사업자들 하여금 예치금 보호, 그리고 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3개 조항,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래 시세 조정과 같은 그 불공정 거래 규제,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임의 입출금 중단과 같은 그 불공정 거래 금지 3장 3개 조항, 그리고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당국이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4장 6개 조항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자전거래라든지 시세조정 등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하고는 처벌을 다루는 5장 4개 조항,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상자산법의 본질인 발행, 상장, 공시 등 2단계 보안입법을 규정하고 있는 부대 의견 8개 항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꽤 많은 양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이걸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번 1단계 법의 가장 큰 특징을 조금 몇 개를 좀 추려 보신다면 어떤 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예, 있을까요? 1단계 법의 가장 큰 특징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회 작년 10월 현재로 보면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14개 법의 공통적인 사항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가상자산 코인 토큰인 경우는 신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안 맞다 하는 논란들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주식과 같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자본시장법에 관련한 벌칙이라든지 이용자 보호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전거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가상자산법의 본질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유틸리티 토큰 등 토큰의 구분, 발행, 상장, 공시와 같은 이런 부분인 경우는 2단계 보안 입법 대상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내용을 금융당국이 국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라라고는 2단계 보안 입법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것은 작년도 3구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킹 전산 사고에 따른 보험 가입, 그리고 자전거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자본시장법과 같은 동일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 수익 몰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대선 공약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법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1단계 법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용자 보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뭡니까 델리오 하루인베스트가 사업자가 그렇죠. 임의적으로 입출금 중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금지. 금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그 특정 금융정보법에도 반영되어 있지만은 고객의 예치금을 고객의 명의로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예치를 해라. 그럼 회사가 망해도 뭐 그렇죠. 강서우가 뭐 델리오에 10억 원의 코인을 맡겼다. 그럼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치금 제도. 그다음에 가장 또 큰 부분은 뭡니까? 보험에 가입을 해서 어떤 해킹 사고가 났을 때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 그래 이용자 보호가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이낸스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그 테라루나 같은 경우도 자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주식과 똑같이 처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누가 감히 어설프게 자전 거래나 시세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부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뭐 그 정의 같은 건 또 어떻게 되면 현재 되어 있을까요? 현재 참 그 가상자산의 정의나 사업자의 정의는 기존에 있는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다른 화면을 올려주시죠. 보면은 우선 그 가상자산의 규정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정금융정보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개념을 통해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현재 나와 있는데 시청자들이 꼭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CBDC는 가상자산법 규정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NFT도 이번에 그 가상자산법에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빠져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화면 올려주시죠.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앵커님, 네. 지금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네네. 가상자산 보관관리 커스터디 사업자로 그렇죠. 당국의 신고 수리를 받았죠.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실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예치, 그렇죠. 이자. 랜딩, 예. 스테이킹.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특금법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 특금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매도매수 거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까지만 그 사업자 대상으로 집어넣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영업자로 절차를 거쳐서 당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그러한 사업에 대한 규제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본시장법과 같이 해외에 있는 그 어떤 규제를 또 동일하게 또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나테라 사건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 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요즘 그 델리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싱가포르에 예. 본사를 뒀다 뭐 버진 아일랜드다 이러잖아요. 좀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법성의 여부를 다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본시장법과 같이 외국 회사가 외국 재단이 하는 일이지만 그 영업행위가 대한민국에 미칠 때는 이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사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9월 달부터 ICO를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재단이나 회사 본부를 두고 발행된 코인이나 토큰은 없습니다. 전량 외국 소재하고 있는 재단이나 회사가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한국인인데 실제 행정처리는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치외법권적으로 뭐 사기를 친다든지 하고 있었죠. 그렇죠. 많은 좀 악의적으로 좀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7월 달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게 되면 외국에서 발행된 토큰이나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상당한 부분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금 델류 하루 같은 경우도 고객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막아버리고 본인들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었다가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 1차 법안이 그래도 예금자 또 예치금 보호 규정이 좀 그런 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 투자자들의 좀 그런 비용,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돈들이 많이 그 보호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예, 온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번에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6조에 보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들이 회사에 예치한 돈이나 자산, 즉 토큰이나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거래소라든지 이번 델리오 같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고객의 금전을 자산인 경우는 반드시 그 고객의 예를 들어 델리오가 강성우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델리오 명의로 은행 같은 데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우 명의로 예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령 델리오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자산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는 그럼 이제 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파산할 경우는 제3자가 그 회사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압류할 수도 없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양도 대여를 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그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그 예치를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은 은행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고객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 내년 7월 이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델리오 같은 사태가 법적으로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최근에 이제 FIU나 당국에서 델리오를 지금 뭐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저는 이게 내년 7월까지 가야 돼야 한다는 건 좀 저는 좀 아니 이 이해가 부분은 조금 제가 네. 그 이 법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네네. 지난번 그 100분 토론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8조에 보면 금융당국에서 신고 수리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구분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고객의 명의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보 수준으로 A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자산이 얼마 이렇게 딱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델리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에 그 새로 지난 6월 30날 국회를 통과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특검법에 의해서만 제대로 지켰다면 관리가 되고 관리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예측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금 검사가 지금 늦은 거죠. 그렇죠. 너무 늦었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검법에 충분히 신고수리를 된 업체니까 당연히 성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감독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이 또 규제 당국의 어떤 앞으로 공백으로 상당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인을 보관했던 고객들이나 이런 걸 다 1대1 이상 다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델리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관리 감독을 못했는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것은 예. 좀
당국에서가 법 이행 여부를 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가상자산 보관 규정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럼 앞에서는 이제 예치 저 금전 같은 경우가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커스터디 업체를 말하는 거죠. 커스터디 업체는 그 제7조에 보면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 자산인 경우는 우선은 성명, 주소, 그리고 코인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가상 자산의 주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분리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또한 그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강성우가 A라는 거래소나 그 커스터디 업체에 뭐 비트코인을 뭐 100개를 예치했다. 그러면 강성우 명의로 100개를 사업자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걸 고객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또 문제가 되는 게 해킹이나 뭐 전산 사고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거래소 좀 해킹이 당한 이후에 제가 특별한 어떤 기사를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 다음으로 뭔가 한다는 걸 못 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다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뭐 지난번 뭐 마운트콕스라든지 이런 사례를 다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거래소를 비롯해서 사업자가 선의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피해를 당한 만큼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사업자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업자가 힘들거나 아니면 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거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고객은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법 제8조에 보면 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라든지 이번 델리오 같은 보관관리 커스터디 업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 또는 지불 준비금 등을 적립을 해서 어떤 그 피해를 그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인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해 3구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 법을 다루다 보면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중간중간 선거를 해서 네. 좀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너무 좀 네. 아니, 회장님.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하다 보니까 예. 어느 당이 되든 시대 흐름이 맞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서 공약으로 반영시키고 또 당선된 정권은 그 공약을 각 부처별로 과제를 줘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기존 정부가 계속 갔다면 좀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그 거래소 내부에 있는 어떤 생선이나 보존 이런 규정이 또 명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여기 이번 예. 1단계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그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거래소에 강성우가 거래를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 거래 내역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몇 년간 어떻게 그 기록을 생성하고 보관 관리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9조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는 개인별로 해당되는
거래를 기록을 생성하고 15년간 보존을 하도록 법제화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15년 동안 나의 거래 기록이 뭐 그 거래소가 되든 커스터디가 되든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규정위에서 그 자료를 제공받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또 문제가 된 하루 델리오 같은 경우도 임의적으로 입출금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더 그 피해자들이 계속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또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한 예,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도 5월 달에 뭐 테라루나 대폭락이라든지 위믹스 상폐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도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뭐 중단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기습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뭐 고객들은 내 돈인데도 마음대로 뺄 수가 앉아서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억울한 사람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 11조에 보면 법 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거래소나 커스터디 사업자인 경우는 회사 명의가 임의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입출금을 할 수 없도록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입출금을 중단하더라도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라. 통보를 해라. 네. 뿐만 아니라 이 11조에 의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당 사업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늦었지만 네네. 아주 중요한 자료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저희는 1부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